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부리국어 현대소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바로 김승옥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옥 작가는 일본 오사카 출생이세요. 아버지가 일본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1945년 전남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유년기, 청년기를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십니다. 1948년에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적인 비극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 4.3 사건도 이 당시였고요. 또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여순 사건,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사건이죠. 그때 아버지가 연루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더군다나 어린 동생, 여동생이 이때 병으로 죽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승옥 작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민하고 문무에 출중했다고 합니다. 순천고등학교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여러분 말로 인싸였어요. 고등학교 당시에 배구 대표 선수로 뛰기도 하고요. 또 책을 워낙 좋아해서요. 독서광이었는데 소설을 안 읽어본 게 없대요. 대학교에 훗날 가서는 소설가를 지망한다는 학생들이 자기보다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김승옥 작가는 원래 법관이 되고 싶었대요. 법관하면 뭐 판사,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의사가 되었으면 했고요. 둘이 서로 타협점을 찾았던 게 뭐냐면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엔 외교관이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 불어불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60학번인데요. 서울대 60학번들이 굉장히 유명한 문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신과 머저리, 눈길, 매자비 이런 소설을 쓴 분 서편제 누굴까요? 이청준 작가입니다. 그리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시인, 그리고 훗날 김수영 시인과 순수 참여 논쟁을 펼쳤던 유명한 평론가,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죠. 이어령 선생, 그리고 대표적인 참여 시인 타는 목마름으로를 썼던 김지아 시인까지 이분들이 모두 서울대학교 60학번, 김지아 시인은 한 학번 위 선배이긴 합니다. 였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김승옥 작가는요, 가세가 기울면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서 하숙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경제신문 시사만화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김승옥 작가는 글만 잘 썼던 게 아니고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고다 영감이라고 하는 시사만평을 그렸는데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연재되었던 파고다 영감입니다. 김이구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본명은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하숙비를 내곤 했답니다. 동시에 대학 동기들, 선후배들과 함께 산문시대라고 하는 동인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소설을 습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였던 이청준 작가와 함께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김승옥 작가는 소설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청준 작가는 오히려 소설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 덜컥 김승옥 소설가가 바로 생명연습이라고 하는 소설로 1962년,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만으로 21살이네요. 그 나이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짜리가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등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때 김승옥 작가가 학교에서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냐? 물리대 거짓대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물리대가 이때 그 당시에 인문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거짓대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같은 오버코트 입고 다니고 친구들에게 빌붙어서 술 얻어먹고 다니고 그래서 물리대 거짓대라고 불렸는데, 그러한 김승옥 작가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니까 한 번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많은 평론가들이 김승옥 작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진정한 한글 세대를 일군 명문장가다. 실제로 김승옥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면요, 지금 읽어도 굉장히 세련됩니다. 왜 한글 세대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이전에 30년대생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 소학교를 일제 강점기에 다녔기 때문에 일본어가 더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승옥 작가 같은 경우는 아주 유학이
유년기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우리 학교를 다녔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한글 세대. 그래서 진정한 한글 세대를 읽은 명문장가. 60년대는 그래서 한글 세대 소설이 많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평론가는 감수성의 혁명이다. 그 전에 어떤 지나친 현실주의 소설이나 지나친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감수성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문학사 불멸의 천재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작품인 무진기행을 1964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또한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연달아서 1965년에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소설은요 당시 동인문학상 최연소 수상작이 됩니다. 지금도 주요 문학상에는 20대에 수상하게 된 사람이 뭐 이청준 작가나 김승옥 작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한 천재의 작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승옥 작가는 단편 소설을 썼던 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장편 소설을 써야만 연재 원고료를 받게 되는데 단편 소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계를 위해서 영화 극본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 이 무진기행도 영화로 나오게 되거든요. 안개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안개라고 하는 영화의 극본 바로 김수홍 작가가 본인이 쓰게 됩니다. 훗날 영화를 촬영한 감독도 되기도 해요. 자, 이후에 뜸하게 소설을 쓰시다가 5.18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검열이 심해집니다. 김승옥 작가가 소설을 쓸 때마다 줄이 그어서 나와요. 그런 검열의 염증을 느낀 김승옥 작가는 절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소설은 없어요. 한국 문학사 불멸의 천재라고 불렸던 김승옥 작가의 소설이 이때 끊겼다는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후에 영화계에서 극본을 쓰거나 그런 활동들은 이어서 하셨습니다만은 소설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20편 남짓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을 남긴 분이기도 해요. 이후에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요. 목사를 꿈꾸기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2003년에 뇌경색이 찾아오세요. 이분은 언어의 마술사였는데 이 뇌경색으로 인해 뇌가 3분의 2가 손상되면서 언어를 잃으셨답니다.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고 필담은 나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김승옥 작가 1941년생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작품 김승옥의 무진기행인데요. 불이국어 23쪽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작품이고 한국 문학사의 고전 바이블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진기행에 드러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진기행 줄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23쪽입니다. 자, 무진기행은요 주인공이 나예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인 거죠. 윤희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윤희중은 아내가 있어요. 33살인데 아내 영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전부에 영이라고 해서 본명이 영인지 아니면 애칭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요 젊은 미망인이에요. 과부죠, 과부. 그래서 젊고 예쁜 미망인인데 이분이요 회생제약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회사의 딸입니다. 그 사람과 윤희중은 재혼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윤희중은 회생제약의 사위입니다. 성공한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윤희중은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무진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윤희중의 고향이 어디다? 무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귀향을 했었냐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걸어서 무진으로, 무진은 실제 지명은 아닙니다만은 전라도 쪽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승옥 작가가 순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을 모티프로 쓴 소설이라고 해요. 자, 뭐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홀어머니였고 아들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서 골방에서 무진에 있는 골방에서 전쟁을 피했던 그런 사연도 있고요. 또 희라고 하는 애인과 헤어지고 다니고 있던 제약회사가 망하면서 잘리게 되었을 때 무진으로 귀향을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설의 출발은 사실 서울이에요. 서울은 윤희중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인데 아내가요 윤희중에게 제약회사 전무가 곧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사회를 모집해서 윤희중을 전무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윤희중의 장인어른죠. 장인과 아내가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동안 요양하고 와라. 고향 가서 어머니 산소도 다녀오고 몸도 좀 만들 겸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윤희중은 그 무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무진으로 가기 전 기차역에서 한 미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윤희중은 이 미친 여자를 보면서 바로 무진행에 대해서 무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났었는데 무진에 있었던 자신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진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자신은 정신은 죽고 육체만 살았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6.25 전쟁 동안 윤희중은요 골방 그러니까 작은 정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정말 정신이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무진에 가게 된 윤희중은요 이 무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진은 서울이 일상적인 공간이라면 무진은 일탈적인 공간이에요. 잠깐 그 일상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일탈적인 공간이고 무진은 무슨 뜻이냐면 안개 무자에다가 나루 진자예요. 그러니까 무진 하면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안개.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본문 같이 볼 텐데 안개가 아주 일품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윤희중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일탈적인 생각이에요. 햇빛, 공기, 소금기를 가지고 수면제를 만들면 정말 나는 최고의 제약회사 전무가 될 거다. 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일탈적인 공간인 아주 몽환적인 공간인 무진에 다 와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무진에 간 윤희중은요 어머니가 안 계셔요. 이모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모 댁에 들렀다가 중학교 후배인 박이 윤희중을 찾아옵니다. 왜냐면 이 박은요 문학 소년이었던 윤희중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을 만나게 되는데 박은 윤희중의 중학교 후배라고 했고요. 또 무진중학교 모교입니다. 거기 국어교사로 있는 문학 청년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에요. 자, 박이 이제 박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그 자리에 조도 함께합니다. 조씨란 뜻이겠죠. 조는 윤희중의 중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윤희중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 질투했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나옵니다만 윤희중에게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모습도 보여요. 굉장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무진세무서의 서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꽤 성공한 인물이죠. 고등고시에 합격을 해서 세무서장으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속물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 얼마나 속물적인지는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세무서 직원들도 옵니다만은 웬 여인이 한 명 있어요. 어딘가 병약해 보이지만 코는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해서 그 병약한 느낌을 지우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그 여인인데 하인숙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하인숙은요 무진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나머지 박조는 다 무진 사람이거든요. 하인숙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음대를 다녔고 성악을 전공한 무진중학교의 음악교사입니다. 근데 이 무진중학교의 음악교사 성악을 전공했으면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주로 불러야 되니까 성악을 불러야죠. 유행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전공자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가 유행가 좀 한번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기탄 없이 유행가를 부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조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왜? 조가 어떤 인물이에요? 세무서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인숙은요, 무진을 굉장히 탈출하고 싶어 해요. 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온 곳이 아니고, 무진은 아까 말했지만 일탈적인 공간, 몽환적인 분위기,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 안개에 휩싸여 있는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진을 떠나기를 희망합니다. 이 술자리에서 쭉 지켜보니까 박이 하인숙을 좋아하는 것 같네. 박이 하인숙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인숙은 조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유행가를 부르는 하인숙의 모습을 본 박이요, 먼저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윤희중이 따라 나오거든요. 윤희중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저 속물적인 인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가렵니다 하고 가버려요. 윤희중은요, 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박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박을 보면서는 과거에 무진에 살고 있었을 때 순수하게 문학 독서를 좋아했고 그랬던 청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그 박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조를 보면서는 속물적인 인물이지만 서울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젊은 미망인을 낚아채서 성공을 한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숙을 보면서는요, 자신의 무진 탈출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이 순수한 열망과 속물적인 욕망 사이에서 그 줄다리기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면서 인숙에게 일만의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술자리가 파하고 나서요, 하인숙과 윤희중은 동행을 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인숙을 데려다 주는 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하인숙이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윤희중을 위해서는 성악을 부릅니다. 비게인 오후인가? 노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악을 불러줍니다. 조에게는 속물적인 노래 유행가를 불러줬다면 윤희중에게 대한 마음은 순수했기 때문에 성악을 불러준 거죠. 윤희중과 하인숙은요, 다음날 다시 만나서요, 사실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하인숙은 윤희중에게도 자기를 꼭 서울로 데려가 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꼭 자기를 데려가 달라, 자기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런데 뒤에 하인숙은요, 오히려 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좋아요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진 탈출을 희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탈적인 공간 벗어나서 일상적인 어떤 속물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라면, 그걸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하인숙과 윤희중은 그렇게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인숙을 만나기 전에 윤희중이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거든요. 다음날 하인숙과 만나게 돼요. 하인숙과 만나기 전에 어머니 산소를 갔다 오는 길에 경찰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뚝방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웬 술집 작부가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윤희중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확실한 죽음을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의 마음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윤희중은 골방에 갇혀 있었을 때 있잖아요. 전쟁 병역 기피를 하면서 골방에 갇혀 있었을 때는 사실 전장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데 나 혼자 기피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숙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부는요, 자신의 죽음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자신과 좀 다르다는 모습에 대해서 윤희중은 확실한 죽음을 선택한 작부에게 일말의 동경, 어떤 정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인숙은요, 어쨌든 윤희중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윤희중은 하인숙에게 편지를 준비합니다. 편지 내용을 선생님이 이따가 읽어주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나는 이제 가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서울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이모가 전달을 해줘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긴급히 회의할 것이 있으니까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27일까지 올라오라 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전보를 받고 나서 윤희중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보를 받고 서울로 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편지를 선택해 하인숙을 선택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윤희중과는 달리 과감한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희중은 편지를 찢고 버스를 타고 일단 가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방향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윤희중은 무기력한 현대인으로서, 무기력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까지 무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편말을 보면서 윤희중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소설. 2박 3일간 윤희중이 무진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낸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23쪽에는 짤막한 부분만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선생님이 본문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무진기행에서 조금 인상적인 장면들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 인상적인데요. 첫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무진에 명상물이 없는 게 아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무진에는 볼 것 없지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속으로 윤희중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진에는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뭐 이런 안개가 바로 유진의 명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개는 어떤 존재냐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즉 일탈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바로 무진의 명산문이 아닐 수 있을까? 자, 이게 바로 무진에 대한 생각인데요. 안개를 통해서 일탈적인 공간으로서의 무진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랫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본문 전문 선생님이 제시해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이로 시작합니다. 무진에 갔을 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의 주인공 윤희중이 무진에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가 무진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기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다. 물론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려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다.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공간은 윤희중에게 도피의 공간이면서, 그렇죠?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고 나의 청각을 문득 외부로 향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거나 밤늦게 신당동 집 앞에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에 바닥까지 뻗어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퍼플러가 에워싼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 주워온 까만 자갈이 깔린 뜰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장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인공은요,
무진을 떠올립니다. 아마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무슨 내용도 나오냐면 그럴 때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무진을 떠올리면 뭐 아늑한 공간이기도 하고 나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어두웠던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희중에게 무진은 굉장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어떤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하인숙이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짝사랑과 하던 박이 술자리를 뛰쳐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윤희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하선생 좋아하는 거 아니야? 박은 해사한 웃음을 띄었다. 맞다는 긍정의 의미죠. 기호 선생과 조군과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용히 결혼 대상자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네가 그 여선생을 좋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 잘해봐. 뭐 별로. 박은 소년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자, 그러면서 박의 생각이 드러나요. 그 속물들 틈에 앉아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게 좀 딱해 보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나와버린 거죠. 박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듯이 나직나직 말했다. 클래식을 부를 장소가 있고 유행가를 부를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 뿐이겠지. 뭐 딱할 것과 지하 있어? 나는 거짓말로써 그를 위로했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작중의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조는 속물적인 인간이라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박은 순수한 청년이에요. 오히려 딱해 보이는 것은 순수한 청년인 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인숙은 뭐냐? 중간의 인간입니다. 하인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물의 세계로 가려고 한다고. 누구처럼? 바로 나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하인숙에게 여러분 나랑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끌리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도 있죠. 윤희중은 분명히 유부남이니까 그런 점들은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진기행이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바로 전보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엎드러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삼경 바람 0. 0이 바로 아내라고 했죠.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게 되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해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희중은 이런 고백, 이런 말하는 거 쉽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걸 지금 편지로 남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찢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전보로 인해서 갈등하는 윤희중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한다? 전보를 선택합니다. 현실, 일상의 삶, 무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전보를 물론 전보를 따를 거예요.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편지를 하인숙에게 줬다면 윤희중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한 윤희중은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윤희중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무진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현실적 공간이고요. 세속지향적이고 현실적 가치가 중심을 이루는 일상적인 세계입니다. 일상이에요. 그리고 무진은 추억의 공간이자 몽환적이고 비일상적인 세계이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와 비슷합니다. 순수지향적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상적인 삶에 지쳐있던 윤희중은 무진으로 떠나옵니다만 다시 돌아오는 회귀형 소설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희중은 아까 마지막 부분처럼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보와 편지 두 가지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전보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이 강조되는 수단이면서 전보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은 현실을 따르는 모습이다. 결국에는 세속지향적인 선택이다 라는 거고요. 편지는 개인의 내면이나 정감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무진, 순수지향적인 선택인데, 결국 서울로 복귀하는 것과 전보를 따르는 것,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윤희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출하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진기행 살펴보고 작품에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을 같이 함께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승홍의 무진기행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록파 시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로 박목월 시인의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참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